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발전소 사무국장 유의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사업인데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좋은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1회차는 노동과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 2회차 오늘은 인권으로 보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낯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정치발전소에서 모신 분들 중에선 새로운 멤버분들이 계셔서 본인의 소개와 활동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은 선생님 갈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에서 이제 환경 컴플라이언스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지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후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공익변호사 단체에서 전에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그리고 관련 국가 인권위 이제 첫 번째 연구 용역을 좀 맡아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아보니까 ESG 센터, 네. ESG 관련한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활동인지도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기업들이 ESG 투자가 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 쪽 일을 계속했던 사람으로서 좀 더 지금 급변하는 시기에 이제 기업이 돌아가는 구조를 좀 보고자 이제 관련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로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를 관리하는 에너지나 환경 부분에서 신사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변호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큰 범위의 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약간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미라고 하고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일한 지 이제 4개월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서 일했었고요. 요즘에는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서 저희는 주로 이제 지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녹색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마련이나 거버넌스 구축 마련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단체에서 지금은 운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전에 했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의 연관성이 있다면 왜냐면 저희가 모신 출신부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전에 있던 단체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빈곤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것과 기후위기를 좀 연관지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이직을 해서 운영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빈곤 당사자들의 조직이 참여를 하고 있는 연대단체예요. 그래서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저희 단체와 함께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운동과 주거권 운동을 비롯해서 도시빈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반빈곤 운동의 관점에서 좀 모아갈 것인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빈곤 문제를 좀 잊고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오늘의 주제에 당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포괄되어 있는
곳에서의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왜 이 세 분이 여기 앉으셨구나라는 거를 소개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들어가는 이야기로 조금 뭔가 개요, 진단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김혜미 활동가님께 요새 이제 기후위기를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도 뭔가 체감적으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기는 하는데 저희가 서점도 하지만 한편에서 너무 약간 겁을 주는 형태로 다 망한다 약간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대안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그 중간 사이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후위기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냥 아주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부터 몇 가지를 짚어보아서 어떻게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게 1.5도씨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 기온이 1도 오른다는 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날씨를 생각하면 1도가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 평균 기온이랑 사람의 평균 기온, 우리가 기초 체온이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은 위치에 놓고 보면 우리가 기초 체온이 몇 도죠? 인간이? 36.5도. 거기서 1도만 오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열이 고열. 있다고 하죠. 고열은 한 2도 정도.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 기온도 이제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오르면 어떻게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1도 오르면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아픈 것처럼 이제 지구 평균 기온도 1도씨가 오르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고 뭐 가뭄이 어떻게 나타나고 기후재난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최근에 저희 반지하 참사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강수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수량은 느는데 강수 일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폭우와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국의 날씨도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오고 대형 산불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이제 극한 기후에 따라서 자연재난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기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이렇게 매년 느껴지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구라고 하는 전체의 온도는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쳐지는 영향이 나라마다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듯이 한 사회나 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느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지하방 반지하 참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뭔가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거는 이전과 다르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보다 좀 더 어려운 약자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사례나 하여튼 뭐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 김유 활동가님께서 좀 해주신다면.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부국이 죄를 짓고 빈국이 그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한 국가 내에서도 아무래도 기본 생활 환경이 취약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집이라는 주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반지하 참사를 좀 겪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주거 운동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기후 운동에서도 주거권이 분명히 연결된 건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다소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이 반지하 참사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연결된 문제고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빈곤층에게 이건 너무 그냥 오래된 위기이기도 했거든요. 반지하 소외 참사가 예전에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었고, 그리고 폭염이나 아니면 혹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냐 혹은 지금보다 덜했냐 하면은 그 차이를 완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어떤 사람들의 삶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폭발성을 갖거나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고리를 발견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좀 난처한 상황 아니냐라는 게 저희 요즘 좀 고민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집회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기후정의 행진을 했을 때 저희 뭐 쪽방 주민들이라든지 고시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피켓도 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후위기와 연결지어서 자신의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는 한편에, 그냥 원래 여름은 덥지, 원래 겨울은 춥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오래된 위기인 것이고, 그 오래된 위기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는 아무튼 미래의 어떤 위협이라기보다는 이미 현재의 상황이었으며 과거의 양식이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도가 오르면 지구가 바뀌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 또 이번 겨울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이전처럼 계속됐지만 가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의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뭔가 시급한 대책, 대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뭔가 이게 뭔가 기후 위기도 있고 원래 오래된 문제이지만 그것이 더 강화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기후 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의 원인, 아무튼 지연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그 세상의 가장 그런 약한 부분부터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어떤 인간의 문명이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약간 낙관주의적인 이제 입장이지만, 근데 이게 어떤 우리의 권력 구조가 이제 국가 대 개인이었던 데서 그게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또 어떤 그 개인 간의 불평등이 또 고조돼서 그 부분이 또 한 번 균열돼서 깨지고 또 다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이제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기가 사유재산을 이제 가질 수 있게끔 제도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그것이 이제 또 자본가들과 비자본가 간의 굉장히 불평등이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심화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권력 계층들이 계속 더욱더 이제 세계화도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복잡하게 교묘하게 그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목소리를 똑같이 뭐 선거권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극대화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목소리의 불평등이 다시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드린 질문지의 질문은 아닌데, 네, 얘기를 이제 한번 듣다가 보니, 그러면 뭔가 이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 아까 주거 취약계층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노동자의 일자리도 기후에 따라서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험도도 더 높아지고,
그런데 이게 기후 위기가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산업의 변화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뭐랄까 예를 들면 이 산업은 없어져야 해라고 하면 그곳의 노동자 뭐 예를 들면 뭐 농민, 축산업 약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돌발 질문 너무 어렵나요? 네, 우리 디메미님 제가 제일 만만하죠. 생각하시는 기회를 여기 바로 대답하셨고. 그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문제가 결국에 약간 탄소 중립의 문제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구 기온을 상승되는 걸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걸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됐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직업들이 우선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중고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비정규직에 놓인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구에 죄를 짓는다라는 어떤 이상한 죄책감을 노동자 개인이 갖게 만드는 어떤 사례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구기온 상승이든 뭐 우리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전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부정의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너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뭐 이게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라는 되게 선명한 직업군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민처럼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모든 작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벼농사를 짓다가 다른 걸 해야 되고 내가 평생 사과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면 내 밭을 다 갈아서 다시 모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그러면 사실 그런 농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의 밥상까지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나 무역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빨리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운동 진영에서는 사실 그렇지만 노동자 같은 빈민, 농민의 생존권의 문제를 우선시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로 다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기후정의행진 하기 전에 사전대회로 열렸던 한 장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거기 이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 비롯해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하고 있는 주민분들 이런 분들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올라와서 발언을 했었던 화력발전소 노동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로운 건지에 대해서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솔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담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변화를 좀 잘 만들어 보고자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됐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환의 힘과 목소리가 이 산업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좀 쥐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여러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빈곤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빈곤 문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피해자로서의 호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후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인 것은 맞죠. 맞고, 그리고 그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개개인의 몸에 누적시키는 게 진짜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겨울에 2021년에 겨울에 진짜 많이 추웠었거든요. 엄청 추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노숙인 거리 홈리스들을 완전 감염체 취급을 하면서 서울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감시 활동이 훨씬 강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새벽 한 4시 정도면 서울역 문이 열려요. 그럼 밤새 밖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도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한 7시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한 2-3시간 있잖아요. 그때 좀 몸을 녹이고 한기를 좀 풀고 나오고 이 정도의 일을 원래 할 수 있었다면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게 다른 어떤 해 겨울보다 더 심하게 좀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디에 손해로 기록이 되겠어요? 어디에도 사실 기록이 남지 않는 거고, 이게 얼마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 계속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겨울에, 특히 겨울에, 그리고 이 감염병 위기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었는데, 이것이 달성되지 않은 게, 이런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재앙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다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듣게끔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잘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 지연이 선생님, 기업에 사실은 기업은 일반 예를 들면 사람들보다는 힘이 있는 집합체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도 많이 변화해야 하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의 오히려 뭔가 더 문제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네. 너무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계셔서 구체적인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앞에 질문을 막 생각하고 네네, 앞에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해주시면 네네네. 기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같이 했던 토론회에서도 이제 ESG적 관점에서 뭐 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하나 뭐 이런 부분을 발제를 부탁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ESG 관점이라는 건 이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 그것을 설득하는 논리는 너희가 더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뭐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설득의 약간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말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결국은 기업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어떤 국제 인권 규범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우리가 합의한 어떤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기업이 본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업 전환을 하거나, 또는 꼭 그런 뭐 사업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뭐 많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도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전환을 할 때 기존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하지 않을 그 의무가 이제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책임을 지워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뭐 노동자나 지역사회 사람들이나 더 권리의 측면으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9.24 기후행진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첫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열렸던 집회 중에 네, 가장 집회 중에는 이렇게 대규모 집회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9.24 기후행진의 의미와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여기 계신 세 분들은 지금 기후 위기와의 이제 해결을 위한 극복을 위한 뭐 하여튼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표, 요구? 우리가 집회를 하면 요구가 있잖아요. 지금 기후가 위기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되거나 탄소 중립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영 네. 아유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리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9.24의 의미. 근데 좀 저는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그 2019년에 열렸던 집회와 이번 집회에 제가 체감했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저희가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주거권 요구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수고비가 그때 너무 낮다. 이런 티켓을 들고 나오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경하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후랑 이게 무슨 네, 그럴까? 기후위기 집회인데 왜 저런 걸 들고 나왔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참여해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런 종류의 피켓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가져간 것 말고도 많은 참여자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집회에 좀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다. 구체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게 너무 여기에 뒤떨어지고 있고 기후 위기를 방만하게 대하는 정부를 불승인할 의지까지도 저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쨌든 사회 변화가 오히려 훨씬 더딘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가장 중요한 위기는 절망이 아닐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 때 많이 모였던 것으로 좀 중요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서로가 우리 어쩌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주는 힘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든 크든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기후가 위기다라는 것만 가지고 모인 것도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를 만들어 온 이제 소수가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는 것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불평등을 양산하고 기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돌아갔던 이 사회의 구조적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거는 평등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주거권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적절한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이라든지 이제 노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주어질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후 위기가 미래에 닥쳐올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점차 심화되어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닥쳐올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이미 심각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은 좀 버리고 가자 이런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튼 전쟁만큼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평등의 조건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평등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였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뭐 ESG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선의나 협의 같은 것들로 이런 변화가 실제로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왔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맞닥뜨렸고 사실상 이미 지금도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실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바로 모든 불평등에 저항하자, 체제를 전환하자 뭐 이런 구호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첨언하지 않고 바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영 변호사님 924의 의미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구? 저는 이제 요구라기보다는 어쨌든 924 행진을 하면서 제가 그 행진이 갖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 것은 뭐 그레타 툰베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지구에 지금 불이 났다. 그리고 더 큰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꺼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행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아직은 그 위기 의식을 모두 함께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그것이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극복했을 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어떤 연대의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불씨를 좀 가슴에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게 그 행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진 이유가 엄청 중요하겠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해주신 거 특히 이제 엄청 다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행진 이후에 어떻게 뭐 경로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도 노동자들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큰 폭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럼 이 체제 전환이든 뭐 시스템 체인지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 혹은 땀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이 원칙을 세울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소리를 어떻게 동등하게 듣고 같은 테이블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협약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로 강제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혹은 정치의 역할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924에서 했던 많은 구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구호가 924에서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안에서 또 정치인들은 앞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는 이만큼 탄소를 줄일 거고 이 탄소를 이렇게 줄여감에 있어서 에너지 어떻게 전환할 거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OECD 국가고 선진국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서 제출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감시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 정치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어떤 거대한 위기 안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권력 관계를 재편하고 체제를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이것들에 대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중에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정치를 더욱더 가까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하여튼 도식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우리 김윤희 양님은 연대의 힘과 평등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연대의 힘 약간 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흐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연영님은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것에 더 많은 동의와 확산을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것은 예를 들면 더 큰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길의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혜미님은 이제 결국은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무엇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이 제일 공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서 아마 기업들은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일상화됐지만 또 계속 심화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담론은 너무 크다. 사회 구조적 흐름의 변화나 모든 사회적 합의나 정치가 어느 날 짠 하고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후 위기에 있어서의 인권의 침해를 막고 아까 윤영님 얘기하신 것처럼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 지금 한 스텝 나아가야 되는 대안 혹은 정책? 제도의 변화?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저부터 얘기해요. 근데 지금 당장 보더라도 아무튼 반자 침수 사고가 일어나고 이렇게 시민들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난 4월에는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2분이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실 내가 쓰는 비닐봉투 하나도 줄일지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너무 멀쩡한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은 지 한 10년밖에 안 된, 10년도 안 된, 심지어 뭐 2, 3년밖에 안 된 빌라가 있는 곳에서도 싹쓸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사무실 이사를 해가지고 사무실 공사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다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건 없죠. 손밖에 돈만 부족해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저희가 좀 했는데 전 정말 이걸 하면서 건축 폐기물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거를 새삼 또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버렸던 어떤 쓰레기보다 가장 많은 쓰레기를 그때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너무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개발이 채택된다면 훨씬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구했었던
이 세입자들에게 개발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고 강제 퇴거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들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수해 참사라든지 고시원 화재 참사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주택이나 집 아닌 곳으로 사람들이 밀려나는 이유는 단연 도심 내에 살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월급이나 아니면 생활비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반지 하나 아니면 옥탑 그리고 고시원 같은 방이기 때문인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에 좋은 대안을 만드는 거겠죠. 그냥 시장에 있는 민간주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5조 7천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공공주택 예산의 30% 정도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참할 정도죠. 파격적으로 늘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주택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도 진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 삭감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에 맞서서 아무튼 싸움을 조직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약간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고민하시는 대안은 말고 다 대안이겠지만 네, 지금 네.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더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번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부분들에 앞서서 그동안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또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물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탄소에 대한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물에 대한 거라던가 어쨌든 이런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물리는 것 그리고 이것은 꼭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토지는 이제 공공적인 공공재인데 그 토지가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이런 부분들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계속 말씀하셨던 그 반지하 3사 같은 경우도 반지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서울의 이 집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계속 그런 공공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을 좀 잘 방지하는 그런 입법이라던가 감시망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회사법 그 상법상에 이제 회사도 이윤을 위한 법인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외의 회사를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관련한 책들도 그렇고 돈업경제학이라던가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그 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목적을 잘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계속 팽창하는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 됐을 때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더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의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파타고니아가 스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앞에 공공재와 관련한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공공재가 공공재
그 이제 영역에서 뭐 아까 토지에도 들으셨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공재에 대한 부담이 더 부과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약간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거고, 이전에 기업들이나 이런 예를 들면 공공재를 가지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후에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사용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대략 어떻게 가능한지 약간 오해 있는 부분은 풀어주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뭐 승소한 그런 사건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익을 많이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은폐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인데, 그런 요구들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이제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기업 자체가 뭐 자체에서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그 제3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러면서 그쪽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지 못하게끔 전체적인 그런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이제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현재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책임성을 지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어쨌든 그 모두가 다 이제 공공재를 누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예를 들면 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을 내는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전기세가 이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요금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네, 일단 김혜민님 요구까지 듣고 요구가 아니라 제 요구스러운 듣고 약간 서로 궁금하신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조직돼서 이 시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정부나 조직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소송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리를 다시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실 아까 뭐 독일 사례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정말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들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그 단점도 많고 장점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석탄을 언제 퇴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정하는데, 이 안에는 정말 다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 28명이 모여서 이제 그 일정을 정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독일은 2038년에 탈석탄을 할 거야라고 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헌법소원 같은 걸 했어요. 기후소송 같은 걸 해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으로 변화를 하니까 이 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우리 38년 너무 늦다, 30년까지 앞당기겠다, 이런 합의까지 지금 독일에선 이루어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를 덜 쓰고 환경에게 덜 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 외에도 뭐 기후 의회 뭐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선 이런 구호를 정치권이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차가 정치의 승패 요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민들이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지금 더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실제로 다음번 대선이든 다음번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 좀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17개 지자체의 인수위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이 17개 지자체장 중에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기후 얘기를 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7개에서. 기후에 대해서 취임사에서 얘기했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있나요? 너무 지자체를 무시하시는 딱 3군데였어요. 전남, 충남 그리고 부산 이렇게 3군데였고 실제로 이 3군데에서 이제 지자체장들이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걸 봐도 주로 개발을 어떻게 기후에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치권에게 이런 기후에 대한 바램을 가질 수조차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권한과 책임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추가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하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뭐 예를 들어 생수 공공재인 물을 뭐 사 먹는 모두 다 사 먹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셨나 싶은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극단에 와서 굉장히 재산권이라는 권리만 되게 비대화된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장 내 땅에 내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매연이 나온다던가 뭐 탄소가 발생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모두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권리를 좀 같이 올라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재산권만 가장 어떤 빛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뭐 숨을 쉴 권리라던가 뭐 환경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균등하게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칠레에서 이제 어떤 지방 정부가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리튬 생산을 이제 그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던가 우리 지역 그 원주민들의 이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 분 다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국내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예를 들면 주목해 볼 만한 예를 들면 좋은 변화의 사례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래도 충남이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기도 하고 그 이제 발전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죠. 근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물론 이제 저도 당진에 가서 화력발전소 노동자분들이랑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한 종류만 있지 않잖아요. 하청까지 있고 뭐 협력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도 충남에서는 어쨌건 조금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조금 그래도 봐볼 만하고, 아마 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리고 한편으로 당진 시장이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었어요. 전 시장이.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발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지자체장이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이것을 1시간 이상 발제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본인의 지역에서 이렇게 급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자기가 이제 같이 꾸려갈 시민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다는 어떤 그런 시급함 때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당진 시장의 역할이나 그 충남이 빠르게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그것이 좀 그래도 볼 부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찾아보자면. 국내 아무튼 본인 기업 자체의 의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뭔가 좋은 사례가 될 만한 예가 있을까요? 기업 뭐 기업 관련해서나 지자체 관련해서나. 진짜 없나 본데요? 이제 앞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혹시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공 주택을 더 확대하거나,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뭐 자체적인 대안이나 뭔가 주목해 볼 만한 사례, 모범 사례,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양동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많은 주민들이 퇴거당하거나 이미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는 어쨌든 그 건축주들을 설득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얻어냈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규모에서 거의 그냥 아파트 속의 쪽방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라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성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뭐 지자체에 별다 많이 도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반발하면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랑은 좀 대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꾸준히 이제 발언하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아까 나왔던 그런 가격의 통제 아니면 뭐 ESG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의 좋은 선택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의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통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윤을 동기로 움직이는 집단이 기업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만 좀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그냥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저는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에너지 독점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현실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에너지 사용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모두가 풍족하게 사용하자는 건 아니죠. 그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평등을 기준으로 그만큼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갈 때 빈곤층에게 복지 제도를 늘리면 된다라는 건 저는 사실 좀 지금 한국 사회 복지 제도를 생각할 때 너무 절망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뭐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고 그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후에 또 빈곤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평등의 동일한 비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약간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2021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 코로나 위기에 이 혹한까지 겹쳤으니 긴급구제를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청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때 막 수도가 깡깡 다 얼어붙어서 살 곳이 집에서 물 한 방울도 사용할 수 없었던 쪽방 주민들이라든지 거리 홈리스들 몇 분이 청원인으로 긴급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딱 그분들만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 이후에 나오지 않았고 후속으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기지 못하고 정말 딱 그냥 그분들의 상황만 구제하고서 끝나버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몫을 찾아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고 몇 개의 복지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몇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겠다라는 것 이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오히려 현실의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감추는 우려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정말 좋은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재밌어지는군요. 의견을 얘기하시죠.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게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근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 결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것의 문제점은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면피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상 할당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무상 할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무상 할당 비율을 계속 빨리빨리 낮춰가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빨리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하고 있다라고 그냥 면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그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탄소 배출 거래권제 같은 거는 고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에너지 복지 얘기를 진짜 한국에서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복지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안 해봐서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나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복지이고, 그러니까 주거권 운동의 결과일 텐데 이것이 한 번에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에 어떤 에너지 복지 몇 개로 떼어져야 한다 이런 거엔 저도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복지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나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나빠지는 삶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계속 서로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어차피 너네 뭐 몇 푼 먹고 떨어져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또 다시 긴급 뭐 구호나 이런 방식으로 몇 명만 선별돼서 혜택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낳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안 그러면 한전 적자를 계속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방법들을 해결해 나가고 시민사회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거고 기업의 책임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업, 그러니까 저도 답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뭐 기업의 ESG나 뭐 기업은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를 완벽하게 뭐 반박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결국은 이 기업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기업에 다니고 있고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 이상의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어떤 판을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뭐 재무적인 이익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어떤 가치를 잘 만들면서 또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더 활성화하는 그 한편으로 그런데 뭐 그것과 별개로 정의로운 전환 같은 측면에서 너희가 어떤 사업 전환에서 인권에 영향을 준다면 그 부분은 규제로서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기준을 세울 거야. 이 부분은 지켜야 돼. 그것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실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접대화 대상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그렇지 않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기업도 문제지만 대표적인 국민연금 공단 이런 데가 오히려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 왕창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금을 얻고 그걸로 노후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이런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조차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그게 공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기업들의 개혁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정말 ES 중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선 이라도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절망에서 헤어나와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공기업들을 개혁하는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기업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뭐 적대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업을 움직이는 동인이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기업을 움직이는 동인이 그것인데 이제 투자라든지 이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다시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실패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항상 드러나잖아요. 저는 부동산 카페를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새로운 정책이 발견됐을 때 왜냐면 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이런 효과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막 열심히 봐요. 정말 기상천외해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가장 발빠르게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반대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무수히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할 때
그냥 이제 뭐 투자 활성화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미망이 될 가능성은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막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데에 그럼 투자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을 때 그러면은 화력발전소 이런 데들이 그러면 이후에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장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훨씬 더 평등의 조건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그러면은 투자 전부 다 처리하자라는 게 돼버리면은 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전환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은 그럼 다시 거기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사실 또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런 해결책으로 정말 될까? 이런 좀 의심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바라는 전환의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방법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 투자니까 결국은 네거티브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썼죠. 예를 들어 뭐 전쟁에 대한 기업이라던가 뭐 무기, 담배 이제 이런 기업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가치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어떤 주주 제한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을 더 발동을 하고 이제 이런 방향도 ESG 투자를 할 때 하나의 방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 기업의 주주로 계속 남으면서 계속 목소리를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주제들, 뭐 예를 들면 노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성, 그다음에 차별철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후 위기는 너무나 모두에게 포괄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서 해결돼야거나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김유님이 약간 사회적 구조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현님 변호사님께서 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닌 이것을 제어하는, 규제하는 형태로, 이거는 반자본주의의 다른 말인가 약간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인권으로 보는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 과정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삶이 지속되고 있는 기후 약자에 대한 고려들이 전제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들과 시도들이 진행되고 이것이 하나로 모으는 것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어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사실 뒤에 준비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앞에 얘기로 대략 다 한 것 같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아까 에너지 복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장 길거리에 혹은 이제 불안정한 주거에, 그리고 다양한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이제 우리의 요구들, 뭔가 대안들, 인권 보호를 위한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바꾸는 세 번째 행진으로 내일 모레죠. 네, 되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홍보와 더불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그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 곳들에서 갑자기 폭염이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결국은 그 어떤 피해가 올지를 예상하지 못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취약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대안을 쓰지 못하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뭐 쉼터 같은 걸 마련했다고 해도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뭐 여성 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을 때 거기 쉼터에 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의 그런 힘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그 단위에 누가 취약한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연구를 할 때도 기후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기존의 취약계층이 기후 취약계층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지방에서의 역할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뭐 여성이라던가 뭐 장애라던가 그런 각각의 NGO들의 힘도 좀 더 강화되고 같이 좀 그런 대응책을 함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2017년, 18년 막 이때 폭염으로 엄청 난리 났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따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계속 주거 취약계층, 인권 취약계층이라 불려왔던 사람들이 결국에 기후 취약계층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아주 반대의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에 갇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입장도 더 많이 나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유희선 사무국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다 입장이 다르고 너무 이 위치에서 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 에너지부터 바꿔야 되고, 누구는 주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누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방정부에서 이 지역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너무 입장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구의사에 35,000명이 모였을 때 저는 어떤 집회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대표들이 나와서 오로지 기후정의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던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9.21 이것보다 이제 한 3년 전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주로 이제 생태나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이제 단체에서 주로 발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전 나와서 발언을 했었던 정말 공론의 장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 관심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15일에 있는 세 번째 행진에도 많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언론이나 정치권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당분간 선거라는 것이 없잖아요. 1년 반 정도 선거라는 게 없고, 선거가 없는 동안에 그러면 또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정치권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고, 물론 지치지만 계속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행진 세 번째 101호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요.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반지하서해 천사가 나고 나서 그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추모 행동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시민 분향소를 일주일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시민 분향소에 있었던 말이 주거 취약계층, 발달 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 시민 분향소였거든요. 거기 사시고 그리고 수해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또 아동이었고, 여성이었고, 노동자였고, 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호명하면서 만들어진 추모 분향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대단히 중충의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는 아니겠지만 이 중충의 위기 자체가 완전히 엮여있는 지금 세상의 구조, 지금 세상이 돌아가던 이전의 양식과 대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기 있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현재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9.24부터 그 1017 빈곤철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10월 17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데 사실 그날은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이 하는 화이트밴드 운동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뭐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 빈곤 문제가 일시적인 원조라든지 아니면 뭐 기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고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달성되고 그 싸움이 승리하고 이들의 또 연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 그때 이제 그 문제 해결에 좀 단초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10월 15일 날 토요일에 그 광교 청계천 광교에서 2시에 1017 빈곤철폐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시내를 한 바퀴 도는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예정하고 나서 하반기 일정을 쭉 보니까 9월 24일에는 기후정리 행진을 해야 되고 10월 1일에는 주거의 날을 앞두고 있어서 주거권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월 15일에 빈곤철폐의 날 행진을 하려면 4주 동안 행진이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3대 행진이다라는 결론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행진을 했고 한 번의 행진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5조 7천억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 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탈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국회가 어쨌든 열렸으니까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는 이 얘기가 그냥 겉돌다가 좋은 얘기하고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약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조금 더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바쁜 와중에 행진 네, 3번째 행진을 준비하고 계신 와중에 온 곳에서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간 기획으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